조선의 밤은 언제나 깊었다. 한양의 궁궐 담장 너머로 별이 쏟아지던 그 시절, 왕이라는 자리는 빛나는 왕좌가 아니라 사방이 막힌 감옥이었다. 누군가의 아들이기 전에 왕이어야 했고,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에 종묘사직의 주인이어야 했으며,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정치를 사랑해야 했다. 그것이 조선의 왕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운명이었다. 숙종, 조선 제19대 왕, 제위 46년. 역사책은 그를 두고 환국의 군주라 부른다.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몰아내며 신하들을 쥐락펴락했던 냉혹한 정치가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 자리에 올렸다가 다시 장희빈을 사약으로 죽게 한 변덕스러운 군주. 역사는 늘 그에게 그런 수식어를 붙였다. 그러나 그 이름들 사이에서 조용히 지워진 한 여인이 있었다. 역사는 그녀를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드라마는 그녀를 조연으로 처리했다. 교과서는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숙종의 긴 생애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여인 없이는 숙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최씨였다. 나중에 숙빈이라는 비누를 받게 되지만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그저 최씨였다. 무술이 출신이라는 설도 있고 친방 나인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궁궐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조선 역사를 바꾼 왕의 마음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동시에 숙종이라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가 어떤 밤에 어떤 마음으로 그녀를 찾아갔는지, 그 발걸음 안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비틀어 놓았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풀어나갈 것이다. 숙종이 왕위에 오른 것은 1674년 그의 나이 14살 때였다. 조선의 임금들 중에서도 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편이었다. 아버지 현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조정은 예속 논쟁의 후폭풍으로 여전히 어수선했다. 어린 왕을 앞에 두고 신하들은 저마다 자신의 파당을 불리기에 바빴다. 그러나 숙종은 어리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신하들이 기대했던 만큼 어리지 않았다. 즉위하자마자 그는 남인을 등용하며 서인을 몰아냈다. 신하들이 어린 왕을 조종하려 들자 어린 왕은 오히려 신하들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경신한국이었고 기사환국이었으며 갑술한국이었다. 숙종의 제위 46년은 사실상 신하들과의 끝없는 권력 게임의 역사였다. 그 게임에서 숙종은 대체로 이겼다. 그러나 이기는 자만이 느끼는 특별한 외로움이 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고독감. 가까이 두면 칼이 되고 멀리하면 반역이 되는 신하들 사이에서 숙종은 늘 혼자였다. 왕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왕의 마음을 이용하려 했다. 후궁들조차 마찬가지였다. 장옥정, 훗날의 장희빈. 그녀는 아름다웠고 총명했다. 숙종은 그녀를 열렬히 사랑했다. 그러나 장옥정의 배후에는 남인이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 뒤에는 정치가 있었다. 숙종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 알면서도 사랑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알면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쉼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이다. 인현왕후 민씨. 단아하고 덕이 높다고 역사는 기록한다. 숙종은 그녀를 폐위했다가 포기시켰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인현왕후와의 관계 역시 순수한 사랑이라 부르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녀는 서인의 딸이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정치였다. 왕비의 자리는 언제나 파당의 무게를 짊어진 자리였다. 그렇다면 숙종에게 진심으로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을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아무런 정치적 계산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을까? 최 씨가 언제 처음 궁에 들어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조선의 기록은 왕의 것이었고 신하들의 것이었다. 궁녀의 이름, 무수리의 생년, 친박 라인의 입궁 날짜 같은 것은 기록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졌다. 그것이 조선의 시선이었다. 다만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최 씨는 이미 소현세자빈 강 씨의 시절부터 궁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종 말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기록은 그녀가 원래 인현왕후를 모시던 라인이었다고 전한다. 어떤 이야기는 그녀가 무수리로 청소와 자비를 하다가 숙종의 눈에 띄었다고 한다. 무수리라는 신분에 대해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수리는 궁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여성들이었다. 나인이 되려면 어린 나이에 입궁에 오랜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무수리는 그런 정식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급 궁인이었다. 청소를 하고 물을 깃고 허드렛 일을 했다. 그들은 궁궐 안에 있었지만 궁궐의 화려함과는 가장 먼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최 씨는 만약 무술이었다면 조선 궁중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아마 눈을 낮추고 살았을 것이다. 눈을 들면 위험했고 눈에 띄어도 위험했다. 궁궐의 낮은 곳에서 사는 여인들에게 왕의 시선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 총애를 받으면 다른 세력의 표적이 되었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정치의 도구가 되었다. 최 씨는 그것을 알았을까? 아마 알았을 것이다. 궁궐에서 오래 산 사람은 누구나 안다. 이 화려한 담장 안에서 아무것도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은 그녀를 숙종 앞으로 데려갔다. 그 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1689년의 조선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의 조선은 격동의 한가운데 있었다. 기사환국. 서인이 완전히 몰락하고 남인이 권력을 잡으네. 인현왕후 민씨가 폐위되네. 그리고 장희빈이 왕비에 오르네. 숙종은 직접 인현왕후를 폐위했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생들의 상소를 무시하고 그는 민씨를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장희빈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장희빈이 낳은 아들 훗날의 경종을 세자로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표면의 이유였다. 그러나 그 결정이 내려진 후 숙종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의 기록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인현왕후 폐위는 정치적 승리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숙종 자신의 무언가를 잃는 일이기도 했다. 신하들을 이기기 위해 파당의 권력 게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그는 한 여인을 희생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 궁궐안은 남인의 세상이 되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되었다. 표면적으로 숙종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승리한 밤에 찾아오는 고독이 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깊은 밤. 왕의 침소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곳이었다. 그 무렵이었다. 숙종이 최 씨를 찾게 된 것이. 어떤 기록은 이렇게 전한다. 숙종이 밤에 혼자 창경궁 후원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홀로 불을 밝히고 일하는 것을 보았다고. 또 어떤 이야기는 숙종이 인현왕후의 처소 근처를 거닐다가 그녀를 돌보는 궁인을 만났다고 한다. 기록마다 다르고 야사와 정사가 뒤섞여 있어서 그 만남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숙종이 최 씨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는 왕이 후궁을 부르는 방식으로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기록은 숙종이 직접 그녀의 처소를 찾아갔다고 전한다. 왕이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보통은 여인이 왕에게 불려가는 것이 궁중의 법도였다. 그러나 숙종은 갔다. 직접. 그 발걸음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명령이 아니라 갈망, 호출이 아니라 도피. 왕의 자리에서 잠시 내려와 그냥 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아무도 자신을 이용하지 않는 곳, 아무도 자신을 향해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는 곳, 그저 따뜻하게 맞아줄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함. 최 씨는 어땠을까? 왕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두려웠을까? 황송했을까? 아니면 그 깊은 밤에 홀로 찾아온 한 사람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읽었을까? 기록은 그녀의 마음을 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의 궁중에서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파당의 문제였으며 후대를 향한 거대한 내기였다. 왕의 총애를 받는 순간부터 여인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해진다. 다른 파당의 적이 되고 다른 후궁의 경쟁자가 되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권력 다툼의 중심에 놓인다. 조선 역사를 보면 왕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행복하게 생을 마친 경우가 얼마나 드문지 알 수 있다. 장희빈은 결국 사약을 받았고 수많은 후궁들이 쓸쓸하게 생을 마쳤다. 최 씨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숙종의 방문을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거부할 수 없었겠지. 왕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의미하는 시절이었으니.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최 씨가 단순히 거부할 수 없어서 왕을 맞이한 것만은 아니었으리라고. 왜냐하면 이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숙종과 최 씨의 관계는 단순한 왕과 후궁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쉬는 것이었다. 역사의 기록 사이사이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숙종이 최 씨의 처소를 유달리 자주 찾았다는 것. 최 씨가 아이를 낳자 숙종이 각별히 기뻐했다는 것. 그리고 최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숙종이 보인 반응. 숙빈 최 씨는 1693년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가 훗날 영조가 된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로 꼽히는 영조. 그 영조의 어머니가 바로 무수리 출신의 최 씨였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인 동시에 조선 역사가 품은 가장 극적인 역전의 이야기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궁중의 분위기는 복잡했다. 장희빈은 이미 왕비였고 그녀의 아들 균이 세자였다. 최 씨의 아들은 왕자이 돼 정통성의 측면에서 경쟁자를 가진 왕자였다. 장희빈과 남인 세력에게 최 씨와 그 아들은 눈엣 가시였다. 그러나 숙종은 이 아이를 아꼈다. 이름을 금이라 지었다. 나중에 연인군이라는 군호를 내렸다. 어쩌면 숙종은 이 아이에게서 무언가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 최 씨에게서 보았던 것,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무언가를. 정치의 산물이 아닌 진심의 증거 같은 것을. 최 씨는 아들을 낳은 후에도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다른 후궁들이 자신의 파당을 만들고 신하들과 연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할 때 최 씨는 조용했다. 기록은 그녀를 두고 사치를 하지 않았으며 겸손했다고 전한다. 이것이 단순한 성품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숙종이 그녀에게서 쉴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을 것이다. 1694년 갑술환국이 일어났다.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고 남인이 물러났다. 장희빈은 왕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다. 숙종의 정치적 계산이 또 한 번 판을 뒤집은 것이었다. 이 환국에서 최 씨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떤 기록은 최 씨가 인현왕후가 폐위되어 서러운 처지에 있을 때도 몰래 그녀를 위로하고 도왔다고 전한다.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다. 장희빈이 왕비인 상황에서 폐위된 인현왕후를 돕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왜 최 씨는 그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인간적인 의리, 조용한 신앙, 아니면 조선 궁중에서 낮은 자리로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연대감. 어떤 이유였든 그 행동은 최 씨라는 사람이 단순히 운 좋게 왕의 눈에 띈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분명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갑술한국 이후 숙종의 마음이 장희빈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인현왕후가 복위했고 장희빈의 위세가 꺾였다. 그리고 그 무렵 숙종이 최 씨에게 더 깊이 기대기 시작했다는 것도 기록의 행간에서 읽힌다. 1701년은 조선 역사에서 비극적인 해다. 인현왕후 민씨가 세상을 떠났다. 병약했던 그녀는 결국 35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 숙종은 크게 슬퍼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무속의식을 치렀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취선당 무고의 옥사, 장희빈의 처소 곳곳에서 인형이 나왔다고 했다. 바늘이 꽂힌 인형, 저주의 부적. 숙종은 격노했다. 그리고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다. 이 사건을 두고 역사가들의 해석은 엇갈린다. 누군가는 장희빈이 실제로 저주의식을 행했다고 보고, 누군가는 그것이 서인들의 정치적 함정이었다고 본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숙종이 사약의 명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한때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에게 그 명령이 내려진 밤, 숙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치가로서의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그것은 동시에 깊은 상처이기도 했을까? 사랑했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리 왕이라도 무언가를 앗아가는 일이었을 것이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그 해의 겨울, 숙종이 최 씨를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것이 위로였는지, 도피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습관처럼 굳어진 발걸음이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이 최 씨였다는 사실은 숙종에게 그녀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준다. 숙빈 최 씨는 1718년 세상을 떠났다. 나이 49이었다. 숙종보다 2해 먼저였다. 숙종은 그녀의 죽음에 크게 슬퍼했다고 전해진다. 단순한 후궁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근본적인 것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이었다고. 숙종은 그녀의 묘를 소령원이라 정했다. 나중에 아들 영조가 왕이 된 후 어머니를 숙빈으로 추봉하고 소령원을 정비했다. 오늘날 경기도 파주에 가면 소령원이 있다. 조선 왕실의 묘역치고는 작고 소박한 곳이다. 화려하지 않다. 요란하지 않다. 마치 그녀의 삶을 닮은 것처럼 그 묘역 앞에 서면 생각하게 된다. 이 작은 언덕 아래 잠든 사람이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어머니가 무수리 출신의 최 씨가 한 시대의 가장 외로운 왕이 밤마다 찾아갔던 여인이라는 것을. 역사는 그녀에게 드라마의 주인공 자리를 주지 않았지만 숙종의 삶에서 그녀는 주인공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밤들에 그녀는 왕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 이제 영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영조는 단순히 숙빈 최 씨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이기 때문이다. 영조는 조선의 왕들 중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왕이다. 무려 52년. 그 긴 세월 동안 영조를 따라다닌 것은 어머니의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였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낙인, 적통이 아니라는 의심, 경종의 독살설과 맞물린 영모의 혐의. 영조는 평생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했고,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잊지 못했다.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어머니 최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흘렸다. 소령원에 직접 참배를 갔을 때 어린아이처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어머니가 천한 신분 때문에 평생 서름을 받았다는 아픔, 자신이 왕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 영조가 이렇게 어머니를 기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숙빈 최씨가 어떤 어머니였는지를 역으로 증명한다. 아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남긴 어머니다. 사랑을 남긴 어머니다. 아들 앞에서 울지 않고 웃은 어머니, 궁중의 풍파 속에서도 아들만큼은 지키려 한 어머니. 숙빈 최씨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숙종에게도, 그리고 아들 금에게도 사도세자의 비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자관계로 꼽힌다. 영조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게 했다. 그 결정 앞에는 수많은 정치적, 심리적 원인이 있었지만 어떤 역사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를 영조에 내면 깊숙한 곳에서 찾는다. 무수리의 아들, 천한 어머니를 둔 왕, 평생 정통성을 의심받아온 군주. 그 상처가 영조를 지나치게 완벽한 왕이 되려 하게 만들었고 그 기준을 아들에게도 강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숙빈 최씨의 신분이 만들어낸 콤플렉스가 한 세대를 건너 사도세자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 역사의 인과는 때로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연결된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해석이다. 역사는 단선적이지 않고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숙빈 최씨라는 한 여인의 삶이 조선 역사의 한 흐름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없었다면 영조가 없었고, 영조가 없었다면 조선의 후기 역사는 완전히 다른 모양을 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자. 숙종의 사랑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지금도 울림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숙종하면 장희빈을 떠올린다. 드라마 속에서 숙종과 장희빈의 관계는 수십 번 반복해서 재현되었다. 열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랑. 아름다운 여인과 그녀에게 이성을 잃은 왕. 그 구도는 이야기로서 완성도가 높다. 갈등이 있고 절정이 있고 비극적인 결말이 있다. 그러나 최씨와의 이야기는 그것과 다르다. 그것은 소란스럽지 않다. 극적이지 않다. 역사책에 크게 기록되지 않았고 드라마에서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사랑의 모습일 수 있다. 화려하지 않은 사랑, 조용히 찾아가는 사랑, 이용당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랑, 그냥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쉬어지는 그런 관계. 숙종은 평생 화려한 정치의 세계에서 살았다. 그 세계에서 그가 가장 조용하게 쉴 수 있었던 곳이 최씨의 곁이었다. 그것이 최씨가 숙종의 삶에서 차지했던 자리였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냥 내가 나여도 괜찮은 곳. 숙종이 최씨에게서 찾았던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찾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 속에서 지워진 여인들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 조선의 역사 기록은 남성 중심이었고 지배층 중심이었다.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가 기록의 중심에 있었고 여성들의 이야기는 주변부에 위치했다. 그나마 왕비나 대비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기록에 남지만 후궁들의 이야기는 단편적이고 무술이나 나인의 이야기는 거의 남지 않는다. 숙빈 최씨는 그나마 왕의 총애를 받고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남았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그녀의 감정, 그녀의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최씨는 언제나 숙종의 시선으로 본 최씨이거나 영조가 기억하는 어머니로서의 최씨다. 최씨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것이 역사의 한계이자 슬픔이다. 수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갖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가 지금 최 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라진 목소리들에 대한 작은 헌사이기도 하다. 비록 우리가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녀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한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려는 시도. 숙종은 1720년 세상을 떠났다. 제위 46년, 향년 59세. 그의 능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명능이다. 인현왕후와 함께 묻혔다. 역사는 그것이 바른 결정이었다고 본다. 폐위했다가 복위시킨 정비, 그녀와 함께 영면에 드는 것이 왕도에 맞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숙종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을까? 화려했던 장희빈이었을까? 단아했던 인현왕후였을까? 아니면 그 어떤 화려함도 없이 깊은 밤 홀로 불을 밝히고 있던 최 씨의 모습이었을까? 알 수 없다. 그것은 숙종만이 아는 비밀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알 수 없는 것, 기록되지 않은 것, 역사가 담지 못한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 소령원을 다시 떠올린다. 파주의 작은 언덕, 화려한 왕릉들과 달리 조용하고 소박한 그 묘역. 가을이면 낙엽이 쌓이고 봄이면 작은 꽃들이 핀다는 그곳. 그 앞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 신분 사회의 불합리함을 느껴야 할까? 역사가 지운 여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껴야 할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 낮은 자리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한 아들을 길러내고 한 시대에 흔적을 남긴 여인에 대한 경외감을 느껴야 할까? 나는 마지막 것을 택하고 싶다. 숙빈 최 씨는 나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했다. 소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아무리 역사가 지우려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가 낳은 아들이 조선 역사의 한 챕터를 썼고 그 챕터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조선의 모습도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날 밤 숙종이 몰래 찾은 여인. 아무도 몰랐던 사랑. 사실 그것이 완전히 비밀이었을 리는 없다. 궁중에서 왕의 발걸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어디로 갔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모두가 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비밀은 다른 종류의 비밀이다. 그것은 숙종이 최 씨에게서 무엇을 찾았는가 하는 비밀이다. 그 마음의 비밀, 그 외로움의 비밀, 그 조용한 갈망의 비밀. 그 비밀은 기록되지 않았다. 숙종도 말하지 않았고 최 씨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느낄 수 있다. 긴 재위 기간 동안 수많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수많은 환국으로 조선의 판도를 뒤흔든 그 왕이 깊은 밤이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긴 곳이 있었다는 것. 그곳에서 그는 왕이 아닌 한 인간이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권력은 인간을 바꾸지만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 정치는 마음을 덮지만 완전히 덮지 못한다. 가장 차갑게 계산하는 사람 안에도 가장 냉혹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 안에도 그냥 따뜻하고 싶은 마음 하나가 남는다. 숙종에게 그 마음이 향한 곳이 최 씨였다. 역사는 영웅을 기억하고 사건을 기록한다. 그러나 역사가 기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깊은 밤의 발걸음, 아무도 모르게 나눈 온기, 화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누군가의 전부가 되는 것. 숙빈 최 씨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역사책의 중심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삶 어딘가에 가장 조용하고 가장 따뜻한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은 밤들에 왕이 왕이기를 잠시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자리일지도 모른다. 화려하게 기억되는 사랑이 아니라 조용히 기대어 쉬게 해주는 사랑. 역사에 남는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장 깊은 밤을 함께한 사랑. 숙종의 발걸음이 향했던 그 방향으로 우리도 한 번쯤 눈을 돌려볼 일이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향해, 소란스럽지 않은 것들을 향해,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것들을 향해. 소령원의 작은 언덕 위로 오늘 밤에도 별이 뜬다. 조선의 별처럼 오래되고 묵직한 별이. 그 별 아래 한 여인이 잠들어 있다.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을 얻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한 외로운 왕이 밤마다 찾아온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가슴 속에서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된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름 없이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다.